자, 호란은 외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삼국의 한국, 중국, 일본의 상황이 변하면서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에도 막부가 성립이 되고, 그 조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신분제가 동요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진족이 힘을 받으면서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면서 명나라를 압박을 하고, 그리고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는 그 상황이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조선의 비극이 뭐였냐면은, 조선이 그 전까지 명나라를 어떤 숭배하는 그 사상까지는 아니었는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면서 명나라 관련돼서 명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 유학자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냉철한 외교 관계가 필요한 조선에서 어떤 외교 정책의 탄력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광해군,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추진하다. 선조 뒤를 이어 왕이 오른 광해군은 전후복구를 위해 토진을 개간하고 그 다음에 동의보관 박스 지구역을 보급하는 등 백성들이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해도 보통은 어떤 의료 혜택은 보통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그 책을 수입을 한 어떤 중국 의술 책으로 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책이기 때문에 약재도 되게 중국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약재이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의료 혜택을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동의보감이 만들어지면서 뭡니까? 조선산, 우리나라산 약재를 통해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그 동의보감 이후로 우리나라 그 의술이 굉장히 발전이 됐고, 의술이 발전이 되면서 결국에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게 됩니다. 토지 개간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토지 대장과 호적을 정비하면서 그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성곽과 무기를 수리하기도 합니다. 이 무렵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건국을 합니다. 후금이 명을 압박하자 명은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다. 자, 명나라가 조선에 왜 원군을 요청할까요? 당연한 거죠. 기브 앤 테이크니까. 임진왜란 때 본인 국가가, 명나라가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너희가 우리를 도와줄 차례다 한 겁니다. 광해군은 명의 군대를 파견하지만 강홍립에게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여 후금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자, 여기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명나라와 청나라의 전쟁, 명나라와 후금의 전쟁에서 후금이 압도적으로 앞서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뭡니까? 토끼일 수 있을 때 토껴라. 그래서 강홍립은 토끼다. 그래서 강홍립, 그 다음에 도망,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 중립외교를 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외교 정책을 통해서 후금과의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자, 광해군 중립외교입니다. 강홍립이 통역관을 시켜서 여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본래 너희와 원수진 일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겠느냐? 지금 여기 온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음을 너희는 모르느냐 하니 드디어 적과 화해하는 말이 오갔다. 부득이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도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왔다. 우리도 너희랑 싸우기 싫으니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명에 대한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서인의 면발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면서 이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는 이 숙명 사상이 그 우리 조선 지배층들, 특히 서인한테 굉장히 많이 퍼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광해군이 이 중립외교 자체가, 그러니까 광해군이나 북인, 그러니까 집권당이었던 북인도 여진족 후금을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같은 조선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또 싫어하긴 했는데, 그런데 후금이 워낙 강하니까, 여진애들이 워낙 강하니까 전쟁은 피해야 되니까 청나라,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좀 거리를 둔 거죠. 근데 이거를 서인의 입장에서 뭡니까? 부모의 나라인 명나라, 우리 도와줬던 명나라를 배신한 거다, 배신자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충효의 유교를 어긴 사람이다 라고 봤던 겁니다. 더군다나 광해군이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위시켜 비난을 받았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폐모살제라고 합니다. 폐모살제. 어머니를 폐하고 그 다음에 동생을 죽였다. 근데 좀 안 되게 했습니다. 영창대군은 그 죽을 때 7살인가 8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사실 광해군이랑 영창대군은 나이 차이가 30살 이상 차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라이벌이라고 할 것까지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만큼 그 이런 광해군, 영창대군 뒤에 그 서인 이쪽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광해군을 도와줬던 그 북인, 요 세력이 굉장히 좀 뭐랄까 소수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적인 한계 때문에 결국에는 서인과 남인, 서인이 주연배우,
그리고 남인이 조연배우한 바로 인조 관정에 의해서 광해군이 몰아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은 이를 빌미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조는 어떤 정책을 하게 될까요? 인조 자체가 그 전에 광해군이 중리배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명배금, 명나라와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정묘호란입니다. 두 차례 호란이 일어나 인조와 서인 정권은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워 후금을 배척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게 친명, 명나라 러브하고 그 다음에 배척한다. 너 싫어. 누구를? 금나라를 싫어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에 후금은 명을 공격하기 위해 배후의 공격을 방지하고자 조선을 침략하였다. 정묘호란. 그런데 이 정묘호란 때는 침략한 군사들 자체도 굉장히 적었고요. 우리나라가 싸움을 잘해서 그 청나라 그러니까 이 후금 군대의 그 보급로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거의 대등한 수준의 바로 형제 관계를 맺고 물러서게 되죠. 그래서 조선은 관군과 의병으로 후금에 대항하자 후금은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고 물러났다. 자,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요. 자, 병자호란 사이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꿉니다. 여진애들이. 후금에서 나라를 청으로 바꾸면서 결론적으로는 세력이 강해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그리고 조선의 군신관계와 병력을 보내 청과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군신관계도 맺으면서 너희들 지금부터 명나라한테 군대 보내지 말고 명나라하고 우리가 싸울 때 너희도 군대 파견해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조선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에 조선이 청의 요구를 거절하자 태종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10만 대군으로 쳐들어오죠. 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청군이 빠른 속도로 한성에 진격하자 인조는 남한성성 들어가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도 없이 겨울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뭐하고 뭘로 나뉠까요? 바로 주전론과 주하론으로 나뉘면서 크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주전, 주하론 잠깐 볼게요. 자,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주전론입니다. 전하, 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의 나라입니다. 형제의 일을 맺어 부모의 은혜를 저버려 선택했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면에 발생한 게 형제관계 맺는 것도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자, 항복할 것인가 봅니다. 항복할 것인가 주하론. 전하, 정명의 맹약이 지켜서 몇 년이라도 전쟁을 늦춰야 합니다. 자, 현실론이죠. 그 사이에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고 군략을 저축해야 합니다. 방어를 더욱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청군은 빠른 속도로 한성으로 진격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결국 인조는 청에 항복하였고 소현세자를 비롯해서 청과 전쟁을 주장하였던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수십만 명의 조선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아주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선조하고 외란을 패배했던 선조와 호란을 패배했던 인조 중에 누가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었을까요? 가장 인기가 없었던 건 놀랍게도 인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조는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잡히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나라는 멸망한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선조는 7년 동안 임진왜란 동안 도망은 다니긴 했어도 일본한테 직접 잡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인조는 뭡니까?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잡힌 임금이 그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니까 이 삼전도가 어디냐면 지금의 롯데타워 있는 근처거든요. 그래서 삼전도 그 청나라 애들이 그 삼전도 굴욕 관련돼서 뭐 전승비 이런 거 만든 게 거기 있어요. 근데 이게 롯데타워 근처거든요. 북벌론이 대두래요. 북벌론. 자, 북벌론이 대두라는 게 뭐냐면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에게 4대 외교를 하였지만 청에 굴복한 사실을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북벌론이 나타났다. 그런데 북벌론은 그냥 뻥카라고 보면 됩니다. 뻥. 그러니까 인조나 그 당시 여당에 있던 서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론을 주장했다가 본전을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강한 상대에게 패했는데 그때 내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그때 내가 다리가 아파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놈한테 진 거지. 내가 컨디션만 좋아지면 저거 손가락으로 이겨 하면서 정신승리한 게 북벌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북벌론은 서인과 남인 세력이 주도를 하고요. 결국에는 청에 당한 수치를 씻고자 청 북벌론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효종이 죽고 그리고 백성 부담이 많고 그리고 청이 강성하고 그래서 실행하지 못합니다. 실행하지 못해요. 실행했다가는 조선이 지도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청에 인질로 끌려갔다 돌아오 왕위를 준비한 효종은 서인 세력과 함께 군대를 확정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북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부담이 커지고 중국의 지배를 확고히 한 청의 공격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청이 너무 강력했어요. 결국 효종의 죽음으로 북벌 정책은 중단을 하게 됩니다. 정묘호란은 빨간색인데 정묘호란은 평산에서 되돌아가죠. 그러니까 뭐 정묘호란은 크게 깊숙하게 우리 서울까지 들어오진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병자호란은 녹색,
깊숙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한성, 남한산성까지 와서 이제 인조가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랑 호란 이후 동아시아 문화 교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과 조선입니다. 중국과 조선. 중국과 조선은요, 자, 조선의 홍위포가 전래되다. 홍위포는 이런 대포입니다. 임진월 때 무기중성이 지간 명은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홍위포를 들어가 대포를 제작하였으며 정묘호란이 우리나라에 전래했습니다. 홍이란 붉은 얼굴이 오랑캐로 그 다음에 네덜란드를 가리킨다. 백인들이 전래한 대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의 명의 관제신앙에 들어오다. 관우는 중국에서 춘과 의의 상징으로 숭배됐습니다. 서울에도 중국 사당 건축 형식을 지어 만든 동묘 관우의 사당과 관우상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관우를 믿는 삼국지의 유비관우 장비에서 관우를 믿는 이런 사상이 퍼지기도 합니다. 조선에서 도자기와 도자기 기술이 전파되다. 일본은 전쟁 중에 조선의 많은 도자기 기술가를 끌고 왔고 이에 힘입어 일본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산평이라고 있는데 일본의 도조, 도자기 시조가 되고요. 아리타 지역의 고령 토리를 발견하고 이게 아리타 도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300년이 넘어서 지금도 그 일본의 어떤 국보 같이 대대손손 이렇게 일본의 전통적인 도자기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산지는 어디다? 메이드 인 코리아. 조선입니다. 일본은 그를 기리기 위해 비와 그 다음에 동상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일본에서 조총 제조법과 고추 등이 전래되었다. 자,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조총을 대량 생산하게 되어 전국 각지에 보급하게 됩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백김치 형태로 김치를 원래 만들어 먹었었는데요. 고추가 들어오면서 오늘날의 김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